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입니다. 그냥 살피는 거 아니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조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기 인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기 인천 주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경조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요즘같이 마음이 착잡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4일인데 오늘을 기준으로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156분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민은 38분, 인천 시민은 5분이 희생되셨는데요. 네, 정말 이런 대형 참사는 취재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이 많이 괴롭고요.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힘든 마음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 마음도 이런데 유가족 또는 친구, 지인을 잃은 분들의 심경은 어떠실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잠시 후 저희 코너가 끝난 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간 저희가 2화까지 선보이며 코너마다 제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기도 인천시. 이렇게 우리 다 한 동네에 사는 동네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한 동네에 사는 동네 주민이니까 요즘 우리 동네는 을 코너 이름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동네 주민이 알려주는 우리 동네 요즘 사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앞으로 요즘 우리 동네는 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리 지역 그리고 동네 뉴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 동네는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성감학원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감학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름 정도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산 대부도라는 섬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성감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성감학원은 그 섬에서 1941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불황화 수용시설을 말합니다. 사실 성감학원이 처음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예요. 그 당시 일제가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세운 소년 수용소 같은 개념이었는데 해방 후 1946년 경기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잠시 미군정이 전쟁고아를 수용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57년에 경기도가 성감학원 조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경기도 운영이 시작됐죠. 이게 포괄적인 이유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돌보는 복지 개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은 당시 도유지, 성감도가 도유지였거든요. 거기 성감도의 농경지 이런 것들 경작하고 관리하는 노역의 대상으로 악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없는 아이를 어떻게 선별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가가호호 물어볼 수도 없고 당시가 이제 1957년 정도였으니까 주민등록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게 구별해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게 성감학원이 이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단지 불황아처럼 보였다.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당시 성감학원 원생들과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의 사진을 구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혀 구분이 어렵습니다. 누가 불황아이고 불황아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있는데도 잡혀간 아이들이 상당수였겠네요. 네, 부모와 또는 가족이 있었고 잡혀갈 당시에도 내가 부모도 있고 가족이 있다 이렇게 호소한 아이들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거리에서 또 잡혀간 아이들 중에는 많은 수가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가장 역할을 한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수원역, 인천항 등에서 구두 닦기, 껌파리 이런 걸 했고 또 택시 호객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이들이었는데 당연히 가난하니까 행색이 남루하잖아요. 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잡혀간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그럼 누군가요?
당시 아동복리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또는 도내 시군지자체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복리지도원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사 같은 개념인데 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성감학원으로 보낸 겁니다. 실제로 이 아동복리지도원들의 진술을 보면 당시에 성감학원에 보낼 아이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뭐 그냥 불황아처럼 보이고 또는 행색이 남루하고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이 공무원들조차 사실상 기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멀쩡히 가족이 있는데 단순히 행색이 남루하다라는 이유로 그냥 아이들을 잡아가서 이제 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이게 굉장히 들을수록 화가 나는데요. 아니, 그렇게 성감학원에 잡혀가서 이 이제 아이들이 좀 어떻게 살아갔던 건가요?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고 뭐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매일 성감도 논밭을 경작하고 또 축사에서 가축 관리하고 염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원생들 그 나이 연령대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뭐 미취학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정도, 요 정도까지 나이가 있었는데 생활 환경도 전혀 위생적이지 않고 매일 일을 하는 데다가 먹는 것도 우리 일반 밥 공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쌀도 거의 없는 꽁보리밥이나 강냉이 밥을 줬거든요. 반찬도 새우젓? 뭐 이렇게 그 정도 나오면 정말 잘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다들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이 성감학원 사건이 그전에도 이렇게 조금씩 알려지다가 이번에 이제 성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에서 이슈가 됐던 건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을 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희생자들 중에는 많은 수가 강제 노역에 못 이겨서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다가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탈출 방법이 굉장히 슬픈데 성감도가 섬이다 보니까 주변 섬이나 육지로 나가야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비료포대를 숨겼다가 거기가 이제 서해거든요. 그러니까 썰물, 밀물이 굉장히 강하죠. 썰물일 때 그 바다가 갯벌이 되잖아요. 그때를 이용하는 건데 그 갯벌을 그냥 걸어가도 발이 푹푹 빠지니까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서 비료포대를 배에 대고 누워서 손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어리고 잘 못 먹었고 발육 상태도 좋지가 않으니까 힘이 없어서 이게 밀물이 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닷물이 밀려서 들어오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또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와도 성감학원에서 이제 매타작을 당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정말 이런 비극이 경기도, 그러니까 뭐 그때는 관선이었으니까 사실상 국가기관이죠. 국가가 자행했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근데 아직 피해자 구제가 경기도에서는 이제 좀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지금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출소하면서 경기도 곳곳이 시끄러웠는데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한 5년 정도죠.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분인데요. 일명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병화가 원래 범행 당시에는 수원에 거주했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출소하면 수원에 있는 법무부 산하시설에 머물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출소하기 전부터 수원에서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으로 온 건가요? 실제로는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원룸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여기 근처에 대학교가 있다는 건데요. 거리가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악명 높은 성폭행범이었는데 학교 앞이다 보니까 여대생들이 많잖아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민들도 그렇지만 화성시에서도 굉장히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서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강제로 퇴거 조치하겠다고 매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대학교 학생들도
20대 여성들이 많이 모여있는 원룸가인데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너무 대비할 시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서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이 초등학교와 너무 가깝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학부모들 불안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강제 퇴거가 가능한 건가요? 우선은 만기 출소한 경우에는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박병화가 입주한 원룸 주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박병화는 일단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외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전에 근데 이게 의정부 쪽에서도 한번 크게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2주 전쯤이죠.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하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머문다고 알려지면서 정말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절대 의정부로는 못 오게 하겠다면서 아예 그 시설로 진입하는 길을 폐쇄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령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김근식이 또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되면서 일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또 그보다 전에 이제 2020년 12월에 조두순이 출소해서 안산으로 갔었죠. 지금 거의 2년 정도가 지나서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그때 안산도 지역 전체가 난리였었는데요. 이후에 경찰하고 안산시가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주민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근의 김근식의 조두순까지 정말 이렇게 출소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대책은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만기 출소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도 강제로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성범죄자들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천시 소식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도청사를 광교신도시 쪽으로 옮겼는데 인천시도 새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서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지금 인천시 청사가 많이 낡았나요? 네, 지금 청사가 9월동에 있는데요. 이게 1985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40년이 된 건물입니다. 일단 낡기도 했고 40년 동안에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인천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 운동장 부지가 68,696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지하는 3층, 지상은 17층 높이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신청사도 한 20층 정도잖아요. 인천시 새 청사도 꽤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 신청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아주 전쟁이 있는데요. 이게 40년이나 됐으면 그동안에 청사를 새로 짓자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 추진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천시장이 유정복 시장인데요. 이분이 전에도 인천시장을 했던 분인데 그때 재임할 때 2016년 무렵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17층 높이로 신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2018년에 시장이 박남춘 시장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행안부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중단했는데 사무 공간이 당장 부족하니까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해서 신관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다시 인천시장이 되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는 일도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렇죠. 이게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경기도도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크고 작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인천시는 과연 어떨지 경조사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2주간 있었던 경기 인천 지역의 여러 소식 중에서 핵심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순서입니다. 아, 두 번째 방송까지는 네. 2부 순서 이름이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새로 생긴 건가요? 네, 아직 2부 순서 코너 이름을 저희가 정하지를 못했었는데 아까 1부에서도 그랬듯이 2부 순서도 저희가 이름을 좀 정해봤습니다. 어때요? 약간 뭐 세상에 이런 일을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세상에 이런 일이와는 사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순서는요, 말 그대로 세상에가 아니라 우리 동네,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를 좀 더 자세히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네. 설명해 드리려는 그런 순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좀 괜찮은 이름 같긴 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오늘 이 2부 순서로 저희가 오늘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 좀 전 국민을 충격과 그리고 슬픔에 빠뜨렸던 소식이잖아요. 예, 이태원 할로윈 참사죠. 네네. 무려 15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태원 헬로윈에서의 압사 참사 소식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 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특히 대부분이 또 20대 청춘들이었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동환 기자는 이전에 헬로윈 때 이태원역에 놀러 가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저도 가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헬로윈 때나 아니면 이번 사고가 꼭 아니었어도 그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 놀러 가셨었던 다른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네. 그 헬로윈 기간 10월 31일이었나요? 그죠? 그렇죠. 예, 그 헬로윈 기간 전후가 되면 이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가 뭐 어떤 술집이나 클럽의 내부가 아니어도 그 음식거리의 골목거리 자체가 클럽 분위기가 될 만큼 되게 고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동환 기자는 클럽은 가보셨어요? 예, 저는 대학생 때 한 2번 네. 정도 가봤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클럽이 좀 스타일이 맞던가요? 전혀 이제 갔는데 네. 너무 시끄러워서 네.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조금 가봤는데 그 시끄럽고 이게 막 귀가 막막한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 막 흥겹게 다가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는 이 헬로윈 기간만 되면 그 야외 골목거리에서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찬 상태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서로 막 춤도 추고 그 이제 뭐 귀신 같은 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뭐 코스튬 그런 걸 입은 상태로 서로 사진도 서로 찍고 그런데요. 그 장소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 일대 술집이나 네. 뭐 클럽들이 뭐 내외나 뭐 외부나 이렇게 장식으로 헬로윈과 연관되어 있는 장식을 좀 꾸미고 또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더욱 축제 분위기가 좀 고조된다는 정도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 헬로윈 때 말고 특히 또 이 코로나19 이전인 한 3, 4년 전에 네. 그때 당시 이태원역의 상황도 이번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다 그래요. 그 세계 음식거리랑 그리고 이번에 그 사건이 발생했던 해밀턴 호텔 옆에 그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3, 4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두 팔을 이렇게 웅크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걸어가지 못하고 네. 몸을 잔뜩 웅크려야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원래가 몰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좀 오래전부터 그 장소는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네. 뭐 수도 없이 몰려들었던 곳이었네요. 그쵸, 그런 얘기죠. 근데 올해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를 이 수년간 겪은 이후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그동안 축제를 즐기고 싶었던 마음이 억눌려 왔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번 헬로윈을 통해서 노마스크로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이번에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사고가 있었던 뭐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네. 뭐 하루 동안 이태원역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하차한 시민들이 뭐 8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다른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약 10만여 명이 네. 좀 이 할로윈 축제 장소에 다녀갔던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날 밤에 이태원역이랑 그 해밀턴 호텔 뒤쪽에 세계 음식거리에서 사람들이 마치 왜 아시죠? 출퇴근길 2호선 전철, 네, 그렇죠. 그 10,000원 지하철처럼 어느 정도인지 혹시 타본 적 있으세요? 예, 타봤습니다. 네. 너무 잘 알죠. 네. 사실 뭐 이날 이태원역 주변은요. 네. 2호선 10,000원 지하철보다도 훨씬 서로의 신체를 압박하고 네. 또 정말 자신의 의지대로 걷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떠밀리는 채로 이렇게 걷게 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근데 그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행하기가 단순하게 불편한 정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이날의 상황은 사람들끼리 그 너무 밀치고 떠밀리는 정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많이 심해서 그냥 거기에 껴 있었기만 했어도 뭔가 두려움과 불안감이 막 마음속에 생겨날 그 정도였대요. 아, 그래요? 네네. 혹시 정말 그날 이태원 좀 가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가진 않았는데 예. 제 지인이 그날 그 시간대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러 거기 이태원역에 갔었어요. 아, 혹시 그분은 좀 무사하시죠? 예, 정말 다행히도 무사한데 사고가 나기 직전 그러니까 그때 한 10시 15분쯤 사고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로부터 조금 전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 예, 제 지인은요. 아, 이분께서는 정말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날 이 세계 음식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실제로 한 코스튬을 입으신 분을 마주쳤었대요. 아, 근데 그렇게 사고 직전에 그 현장을 겪고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뉴스를 보는데 네. 그 뉴스 영상에서 이분이 어떤 누군가한테 누워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뭐 깜짝 놀랐었던 건 당연한 거고 그분이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닐까 뭐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 말씀대로라면 이분께서 빠져나왔다는 9시 30분쯤 뭐 또 그 직전에 네. 뭐 잠깐 그 세계 음식거리를 가득 채운 인파들이 서로를 좀 압박했던 정도가 잠깐 누그러졌었나 봐요. 네, 이분 말에 따르면 진짜 그랬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이분이 또 재빨리 그 사고 장소인 폭 4m 정도였나요? 예. 네, 그 골목을 빠져서 내려와서 이태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니까요. 예. 그때는 그 폭 뭐 좀 4m 정도 추정이 되는 건데 그 골목도 좀 한산했다는 건가요? 아, 뭐 그렇다고 한산했다는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때 역시도 그 골목이 사람들이 서로 떠밀고 떠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분도 막 종종구름 하듯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무튼 좀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까지 알려진 뉴스들을 보면 또 이분께서 이태원을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됐던 그 시간대는 물론이고 또 그보다 좀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인파가 과도하게 좀 많이 몰려들어서 네. 이 경찰 112 압사를 예고하는 신고가 들어갔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참사가 처음 빚어졌던 지난 29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일의 이름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태원 헬로윈 사고라고 불렸었어요. 네, 처음엔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사고가 아니라 이태원 헬로윈의 압사 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사고라는 건 우연히 발생한 단순의 사고를 얘기하는데, 근데 사건이란 거는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날 그 수많은 좀 인파가 해밀턴 호텔 옆쪽 그 폭 4m 좁은 골목에서 한 번에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날 오후 한 10시 15분쯤 그렇죠. 바로 이로부터 한 거의 4시간 전인 6시 34분부터 이때까지 무려 한 11번에 달하는 관련 신고가 네. 좀 경찰로 들어갔었다는 거잖아요. 첫 신고의 시간이 6시 34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첫 신고의 내용이요.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라는 신고 내용이 경찰에 들어갔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더 있다가 8시 9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난리가 나는 상태다. 라는 신고가 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때쯤부터 사실 누군가 다칠 만큼의 부상이 일어날 만큼의 상황이었다라는 게 암시가 그렇죠. 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후인 한 8시 53분쯤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를 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라는 신고가 또 들어갔고 아, 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9시 정각쯤에는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라고 사람들이 밀리고 사고가 우려된다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그러네요. 알리는 그 정도의 신고가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후인 9시 51분쯤에는 한 신고자가 헬로윈 때문에 사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인원이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 아, 예, 예. 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신고 내용까지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고 완전 4분 직전인 그쵸. 마지막 사고 4분 직전인 10시 11분쯤에는 또 다시 압사가 될 것 같다.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다시 여러 번의 신고가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좀 그럼에도 이제 네. 불구하고 10시 15분쯤부터 그 좁은 골목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이 단번에 좀 밀려 넘어지면서 좀 하나둘씩 좀 무식과 목숨을 잃어갔죠.
그러니까 정말 물론 당시 현장을 일부 통제하셨던 그 이태원 일부 파출소 경찰분도 계셨긴 했겠지만 그 예, 유튜브에서 예.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예. 김모 경찰. 예. 혼자서 이제 그 많은 인파 속에 끼어서 막 소리를 치어서 호소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이제 인력을 거기 인파들을 이제 통제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통제해 주시는 경찰분이 그 현장에 한 수백 명만 더 있었다면 좀 이 정도 대규모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사건을 좀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사고인지 무슨 사건인지 그렇죠.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이 좀 누구다라고 단정해야 될지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형 참사가 분명하고요. 그렇죠. 좀 책임을 가려내서 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청춘들과 좀 많은 목숨들이 좀 조금이나마 좀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날 사건 당일 현장은 그랬던 것 같고요. 동환 기자가 근데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 아침 일찍 맞습니다. 거기 그 이태원역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예, 제가 9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이태원역. 그러게. 그럼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셨어요? 예, 현장에서 뭐 인근 사시는 주민들, 네. 또 상인분들,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축제에 참여했던 참석자분들, 또 이제 외국인 추모객들도 만났고, 그냥 네. 뭐 국내 추모객도 만났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예, 예. 그럼 주말인 이른 아침인데도 막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서 나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한 이제 젊은 커플이 네. 그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오셔서 이제 오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분들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예, 이제 그분께서는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29살의 이제 그 여성분이셨는데 뭐 사고와 관계없이 뭐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잠이 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국화꽃 한 다발 들고 이제 현장에 와서 좀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예. 그리고 그 아침에 이 이태원역 현장에 갔을 때 그 좁은 폭 4m의 그 좁은 골목의 상황은 좀 어땠나요? 이제 저는 이제 그 SNS로 또 뉴스로 이렇게 영상으로 그 골목을 봤을 때는 그 골목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고 그냥 골목이구나라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좁아 보이진 예, 않았다? 많이 좁아 보이지 않았고 또 대규모 사람들이 거기 몰려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겠거니 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그 골목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좁을까 이게 얼마나 좁아가지고 여기에 그 밤새 그 수만 명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있었을까라는 정말 그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정말 황량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좁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떻게 그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음. 어떻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는 뭐 바닥에 어떤 뭐 다 청소가 돼 있는 상태였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뭔가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나요? 예, 그 이제 바로 그 사고 이후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서 그 축제 동안에 즐겼던 그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또 이제 그 희생자분들의 좀 옷가지 분들이 좀 널브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지니까 뭐 치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하루 다음 날인 지난 1일이죠. 예. 네, 유족과 뭐 지인들이 우리 여러 고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던 연화장이나 그리고 맞습니다. 장례식장 현장에도 취재를 좀 다녀오셨죠? 예, 뭐 안양 생병원, 뭐 수원 뭐 성 빈센트 장례식장도 이렇게 다녀왔고 또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에도 좀 다녀왔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희생자분께서는 참사 당시에 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공간을 마련해 주다가 네. 그렇게 돕다가 미처 자신은 좀 피하지 못하게 네. 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고인의 반응을 지켜봤는데 그 고인의 절친했던 이제 친구가 네. 영상사진을 들었을 때 정말 좀 저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쵸. 처음에 좀 비교적 차분하게 이 반응식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화장을 하는 동안 뭐 분향실 내에 이제 가족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에는 그냥 다시 또 울음바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인의 또 다른 친구들 또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께서 이번에 세상 떠난 친구가 좀 장난기가 많은 분이었는데 좀 또 주변을 좀 잘 챙기는 친구였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고인의 성품까지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 156명의 소중한 목숨이 세상과 이별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헬로윈이라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축제 분위기를 그저 즐기고 싶어서 가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찾아갔던 이태원의 그 축제 현장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수천 명이 서로를 압박하다 보니까 압사가 되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줄을. 네. 그렇죠? 정말 좀 그 소식을 좀 처음 네. 접했을 때 그때 새벽이었는데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밤을 좀 지새웠거든요. 솔직히 저도 차라리 지금 이번 이 참사 사건이 제가 악몽을 꿔서 목격했던 하나의 사건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제 저도 예,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제가 지금 밤에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고 갑자기 이런 뉴스를 접하는 꿈을 꾸는 거고 지금 빨리 깨고 나면 이번 이 사건이 없었던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런 심정일 정도로.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그런 심정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정부든 경찰이든 정말 진심으로 책임을 솔직하게,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그 책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아직 뭐 관할 서장인 용산 경찰서장만 좀 대기 발령이 나고 네. 뭐 그 자리에 뭐 새로운 사람이 좀 발령 났을 뿐이지 뭐 누군가 뭐 책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또 국민들께 먼저 나서서 사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고 약 4시간 전부터 이미 많은 신고가 있었고 최근에 또 이에 더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 앞에 있었던 그날 또 집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같은 맞습니다. 시간대에. 예. 그 집회를 관리를 하느라 수많은 경력들이 이태원역엔 제대로 동원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또 지금 며칠 사이에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부는 뭐 그와 관련된 수사기관을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해당 경찰의 부서를 수사하거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뭔가 아직까지도 뭐 책임이 있는 어떤 수장의 사과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책임을 좀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만 네. 뭐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우지 않고 또 이런 거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좀 사고로만 이렇게 남는다면 하늘에서 희생자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가 절대로 다시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오늘은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무거운 소식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이 경조사인 것처럼 오늘 같은 이 꼭 나쁜 소식 말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 말고 다음번에는 정말 좀 기쁜 소식을 예.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렇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네. 정말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층 분석해주신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경조사는 앞으로도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슬픈 일 그리고 기쁜 일을 쏙쏙 조목조목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 뉴스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경조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경조사들 가득 채워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